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학연 역할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는 김성걸 서울과기대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상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 양민양 한국 뉴욕주립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포톤데이즈 안동원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안성문 서울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김성걸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전문가 패널에 좌장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맡고 있는 입장에서부터 학회에서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오늘 그 회장님한테 부여받은 거는 각 전문가분께서 5분에서 8분 안에 정확하게 시간을 좀 지켜주실 분은 좀 해라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두 차례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보면서 이쪽 관련된 전문가분들한테는 그 성함으로 보니까는 그 안시성을 가진 그 전문가분이 3분이나 계시고요. 또 이응까지 포함한다고는 무려 6분 중에서 5분이 하셔갖고 김씨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자의 입장에서 오늘 전문가분들의 그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하실 분부터 5분에서 8분 동안 제가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사사건 에이스 부원장님, 사장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또 먼저 하시겠다는 분이 없으시면 순서적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 그 일반적인 그 봤을 때 보신 쪽에서 맨 왼쪽부터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현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잘 들리십니까? 네. 뭐 6분에서 8분인가요? 5분에서 8분입니다. 5분에서 8분. 뭐 5분에서 8분이나 6분에서 8분이나 3시간 한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5분에서 8분을 하기 위해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렇게 뭐 올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오는 3시간 반의 그 여정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이전 같으면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텐데, 이 코로나 와중에 돼서 그런지 너무 그 자체가 그 오는 길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해방감 비슷한 걸 이렇게 느껴서 이미 뭐 이 보름 이 6분, 7분 뭐 이것보다도 우리 인학교 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생산기술연구원 저에 굉장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옛날 생기원 이렇게 처음에 빌딩 할 때 그때 생각이 어렴풋이 좀 났고요. 그때 이 90년도 이렇게 오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생기원의 초창기 목표가 물론 이제 지금 딱 소부장, 그 당시 대일역조가 굉장히 심해가지고요. 생산기술로 대일역조를 극복하자는 게 첫 번째 넘버원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저 아까 뿌리 산업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산업 현장에 산업 기술 인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 고급 인력까지 다 포함해서 산업 기술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겠다. 뭐 그 당시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제 그 과학기술 인력 쪽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산업 현장하고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두 가지를 목표로 내걸었었는데 만약 그때 초창기에 그 두 가지 목표를 한 30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더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세월이 굉장히 그 소중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때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30년을 뭔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주제가 이제 AI 스마트 제조 플랫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의 컨설팅 펌 여러분 아시죠? 맥킨지 기억하시는 보스턴 컨설팅 뭐 아마 여러분 에이티컨이 뭐 다 컨설팅 전 세계 컨설팅 회사를 어디가 다 장악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AI라는 용어, 스마트라는 용어, 플랫폼이라는 용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이론을 하느냐면은 대학에서 이론을 합니다. 미국 대학, 유럽 대학에서 이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건 기업이죠. 미국 기업, 유럽 기업. 그러니까 지금 AI, 뭐 스마트, 뭐 플랫폼 하면 뭐 미국 기업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서구 선진국 기업 빼놓고는 뭔가가 뭐 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은 공포감을 주잖아요. 이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컴퍼니 수법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언론에 있다 보면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 헤드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한 중간쯤 가다가 뭐 좀 적당히 하지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칠까? 좀 공포감을 왜 줄까?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앞에 줄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컨설팅이라는 그 서비스, 컨설팅 굉장히 그 우리 지식 산업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합법적인 사기업입니다. 사기 치는 거. 합법적으로 치는 거죠. 그럴듯하게. 날리지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을 워낙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런 글로벌 컴퍼니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데이터가 다 나갑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다 나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라든지 대한민국 글로벌 컴퍼니들 글로벌 컨설팅 안 받습니다. 그거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이제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들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저는 컨설팅 대학 기업들 저 선진국의 저 일종의 상가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AI 스마트 플랫폼 이렇게 하면 앞부분 가운데 이제 제조자가 들어가 있지만 뭐 아까 독일 인더스트리 4.0도 나오고 미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나오고 일본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보면은 지금 우리 산업 포트폴리오가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도 좋고요. 미국 많이 망가졌잖아요. 독일 자꾸 이야기하지만 독일 제조업에서 자동차가 거의 60% 70%입니다. 수출로 치면 거의 8, 9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망가지고 독일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은 그렇고요.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한국이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로 치면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남는데요. 일본은 지금 물론 소부장 남아있죠. 그렇지만 어셈블러 입장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아직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IT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술, 이런 퓨전하는 데는 확실히 아날로그 때는 몰랐는데 디지털 쪽으로 한국, 일본을 분명히 이렇게 바이패스 또는 썰패싱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은 물론 중국 위험하죠. 겁나고. 근데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 붉은 자본가들하고 우리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이 자본가들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더 창의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그 체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한국이 제일 자신감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제조업 쪽의 경쟁력을 AI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내부를 보면 우리가 제조업 인트라 내부하고 제조업 밖에 인터 산업간 이렇게 둘로 구분해 보면 결국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AI를 하든 스마트를 하든 플랫폼을 하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쪽을 전공하는 인력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을 비싼 봉급을 주고
제조 현장에다 꽂아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겠어요? 결국 이 제조업 내 필드에 있는 이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그분들을 AI 전사, 스마트 전사, 플랫폼 전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 분명히 그 트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략적으로 포커싱을 못할까? 인력 양성을 자꾸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서 투입할 생각만 하지, 제조 현장에 있는 저 사람들을 재교육시켜서 AI 전사, 스마트 전사, 플랫폼 전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거든요. 한국은 그쪽에서 배팅해 있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이 제조업 진흥화 했을 때 책임을 묻는다. 왜 제조업 진흥화가 잘 되지 않을까 책임을 묻는다면 제조업 쪽에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서비스업 쪽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비스업 후지잖아요.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조 진흥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전업으로 컨설팅해서 IT 서비스로 풀 스펙트럼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바이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후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보몰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그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 쫙 이끌어간대요.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제일 후진 사람이 발목을 딱 잡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쫙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서비스가 탁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 사실은 서비스업을 굉장히 선진화시켜야 됩니다. 서비스업의 꽃이 컨설팅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 유럽이 잡고 있다는 거. 그거 굉장히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제조업하고 이렇게 맞장구가 쳐져야 사실 진흥화가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 쪽은 워낙 규제도 많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이렇게 진출해서 경쟁력을 구가하고 있는 한국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진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업 쪽으로 칸막이를 없애서 진출해주면 좋겠는데, 대기업이 서비스업에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모든 사업을 다 잡아먹는다 그러고, 뭐 서비스업 뭐 평생 가도 글로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발표를 들으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생산기술연구원이 그 인력 양성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 트랙 쪽에 지금부터라도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결국 정부가 중소기업 스마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정부가 해결하겠습니까? 대기업이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의 그 스마트화, 뭐 AI야, 플랫폼, 삼성전자 광주공장, 가전공장, 금행센터, 그 다음에 구미공장, 그 다음에 삼성 SDS 물류 쪽, 그 다음에 포스코, 제가 다 가봤거든요. AI로 응용했다는 그 필드 다 가봤는데 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 파워를, 이 경쟁력을 왜 중소기업 쪽으로 흘려보내지는 못할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기원의 역할이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생기원 지금 예산이 한 3천억 되나요? 4천억 되나요? 원장님? 제가 볼 때는 리포지셔닝해서 생기원 1년 예산 1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기에 배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전문가라서 시간 좀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9분 45초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제 인상에 남는 거는 컨설팅 회사 대부분이 대기업은 큰 기업은 미국에 있고 사기꾼이라는 거 제 머릿속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양민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좀 원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마트의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니까 인텔리전트라고 나왔습니다. 지능이 있는, 지능이란 무엇일까? 지능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지능화 관점에서는 문제는 무엇일까? 결국 뭐 여러 가지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 원가 절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든지 또는 혁신 능력,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럼 이런 제조업체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스마트한 제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적, 그럼 이 스마트 시스템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목적은 그런 제조업체의 이익 창출에 위한 영속성 확보가 되게 될 것 같고, 그것이 단지 뭐 무인화라든지 지능화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이제 수단이죠. 따라서 결국 이런 제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목적을 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능화 플랫폼의 구성 요소는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봤을 때 아직까지는 어떤 면에서 로봇이나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예를 들어 독창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연성 또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의 터치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 따라서 여기에 인간의 역할, 아까 우리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의 효율적인 그런 역할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조 시스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의 미래는 제 생각으로는 요즘 그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그런 좀 새로운 용어 중에서 슬기로운 년이라는 얘기요. 슬기로운 뭐 의사생활, 슬기로운 뭐 식탁, 슬기로운 출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슬기롭다는 것은 약간 스마트하다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마트는 아까 지능이 있는데 슬기로운이라는 건 지혜롭다, wise, 영어로 말하면 wise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도 지능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중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도 나오면은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이 지능 시스템의 그 미래가 지혜로운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자원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대처해야 될 게 많은데, 이런 서스테이너블 관점에서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줘야 될까? 또한 또 이번 우리 코비드 19 그 이 사태에서 이런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돌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애자일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경쟁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텐데, 단순히 제조 시스템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공정의 개발을 통해서, 즉 혁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도전들을 물리칠 수 있는 혁신 시스템, 이노베이션 플랫폼과 같은 이런 슬기로운 제조 플랫폼이 이 우리 스마트 제조 플랫폼의 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미양 교수님은 정확히 5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동훈 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안씨 분이 이제 3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와서 좀 놀랐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한 반에 80명 되는데 안씨가 한 명 있을까 말까 그랬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위 정도 안씨가 서열인데, 오늘은 뭐 거의 김씨를 지금 넘고, 그만큼 뭐 번식력이 왕성한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분야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 있다 보니까 기업의 시각에서 보는 이런 4차선 혁명이나 스마트 공장 뭐 이런 데에 대해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이제 90% 이상의 중소업체들이 뭐 30인 미만, 뭐 10인 미만 이래가지고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런 어떤 스마트 공장, 뭐 4차선 혁명의 흐름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을 갖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기업의 시각에서 본 이제 이런 안건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에서의 엔지니어 연구원 경험과 또 중견 기업에서의 기술 경영, 또 현재 이제 기술 벤처 기업을 창업해서 한 17, 18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런 기업 규모별로의 한 세 가지의 어떤 그런 형태의 경험을 다 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뭐 스마트 공장,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는 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중소업체에서는 그런 거를 돌아볼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저부터 이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은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제때 잘 줘야 되고 또 우리 협력 또는 거래업체들의 결제를 틀림없이 해줘야 되고 또 공장을 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급선무지 뭐 이런 화려한 무슨 빅데이터니 AI니 이런 쪽은 그런가 보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면은 바로 잊어먹어요. 내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항상 제가 이제 생겨오는 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뭐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뭔가 아주 고도의 기술을 동원해서 뭔가 이제 개발을 했으면은 뭐 모듈로 이제 예를 들죠. 그러면 그 모듈을 뭔가 이제 중소업체에서 갖고 있는 생산 장비 뭐 공작 기계도 좋고 용접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장착을 했을 때 그 내부에는 뭔가 굉장히 고도의 기술들이 돌아가고 있겠죠. 여러 가지 공정 데이터를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을 분석을 해서 최적의 조건을 도출해 낸 결과겠죠. 그렇지만 중소업체의 사장이나 엔지니어들은 그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적용해 봤더니 뭔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성공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듈화는 얼마나 첨단의 기술들이 구현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제 바로 내일 앞에 일도 사실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부지불식간에 뭔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화 공장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채용했더니 결과적으로 약간의 좀 효율이 높아지더라, 생산성이 높아지더라, 또는 개발 기간이 단축되더라. 이러면 사실은 그게 좋은 거고. 괜찮네 이 정도의 반응. 그러면 많은 중소업체들은 또 동종업종, 유사업종 간의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가면은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입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부지불식간에 스마트 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근데 요즘 뭐 중기혁신부 보면은 뭐 중기혁신 과제 보면은 적게는 2억, 2년간 4억 뭐 이렇게 되는데 제 보기에는 이런 개발된 예를 들어 스마트화